안녕하세요. 자, 공동소송 참가할 차례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당사자 참가를 봤는데요. 당사자 참가 중에 독립당사자 참가를 봤죠? 그래서 참가들을 쭉 봤는데, 하여튼 참가들은 전부 다, 신소재기 실질이, 소재기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어쨌든 타인간 소송 계속 중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참가 신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참가 취지, 참가 이유 있어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참가라면 소재기니까, 그렇다면 이제 청구원인 청구 취지도 따로 들어가야 되고요. 자, 공동소송 참가도 역시 이제 당사자 참가의 일종이고요. 자, 이제 독립당사자 참가하고 다른 점은 독립당사자 참가는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저번에 보셨지만 두 당사자하고 이제 대립견제되는 관계에 서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공동소송 참가는 말 그대로 들어가서 이제 공동소송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소송인이 되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개념은 첫째 줄에요. 자, 공동소송 참가라 함은 그리고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 간에 고깃박스 치세요.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 누가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들어간다 그랬고요. 83조를 보시면은요. 자, 83조에 공동소송 참가를 해서 소송 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랬고요.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조문에는 이렇게 돼 있죠. 합일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할 경우 이렇게 돼 있고요. 그걸 이제 해석할 때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고요. 거기 예를 들어서 이제 주총결의 부존재 확인해서 이제 주주가 소를 제기하고 다른 주주가 참가하는 경우 요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는 이제 구별 개념으로요. 그냥 줄만 쳐놓으시면 되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그랬고요. 밑에 줄에 단지 보조참가인으로서 가입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사자 참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들어가는 거지만 공동소송인이 아니라 보조참가인으로서 가입하는 거다 그랬지만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를 그런 소송수행권을 거의 부여해 준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왜? 판결의 효력을 받기 때문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단순 보조 참가하고 다른 점은 단순 보조 참가는 나중에 참가적 효력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는 그게 참가적 효력을 받는 게 아니라 개념 본질적으로 나중에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된단 말이죠. 지가 보조 참가를 하든 안 하든 간에요. 자, 참가의 요건을 보시면은요. 우선 소송 계속 중일 것 그랬고요. 당연히 이제 당사자 참가하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조문에서 합일확정 그랬는데 결국 이제 판결에 효력이 미치는 경우 요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요. 소송 계속 중일 것 그랬는데 둘째 줄에요. 자, 판례도 항소심 동그라미 치시고요. 공동소송 참가를 인정 그랬고요. 문제는 상고심이죠. 그래서 상고심 그랬는데요. 자, 거기 뭐 반대 판례 있으나 그리고 사이고의 민상 853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쨌든 그 뒤에 이제 통설만 줄을 쳐두세요. 참가하지 않아도 판결에 효력이 미치는 것을 고려한다면 상고심이라도 참가를 허용하여 방어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통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독립당사자 참가에서는 어땠어요? 이순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파기환송될 때에 대비해서 그렇죠? 파기환송돼서 그 사실심리를 받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일단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상고 기각이 된다든가 상고 각하가 되면 그때 비로소 부적법 각하시키면 될 거 아니냐. 일단은 받아주자 이랬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재기 실질이 있다. 당사자 참가가 소재기다라고 생각하면 상고심은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학설들은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학설들은. 통설들은 인정을 해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상고심이라도 참가를 허용해서 방어 기회를 주자. 이게 통설이고요. 자, 판례는 반대고요. 자,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인데요. 여러분들 요 부분을 약간 조금 피곤해 하시는 부분이에요. 셋째 줄 보시면은요. 자, 이제 당사자 적격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당연히 나오고요. 끝에요. 셋째 줄 끝에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경우라도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괄호 안에 파산자라든가 요건 이제 가름형이죠. 그 다음에 제소기간 경과 후에 주주 요거는 함께 형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제소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당사자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 놓고 거기 얘들이요, 이제.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채무자, 그 다음에 선정 당사자를 내세운 선정자, 그 다음에 추심이인 배서의 경우에 피배서인 그렇게 나왔는데요. 자, 이제 추나 선은요, 이제 임의적 소송 담당이죠. 명문에 규정이 있는 임의적 소송 담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정 당사자 같은 경우는 628페이지에서 봤었어요. 628페이지에서 29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적격 상실설도 있었고, 적격 유지설도 있었고요. 그래서 중복 소송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렇죠? 하지만 그 절차 내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절차 바깥에서 할 때 중복 소송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론이 없었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그 절차 안에 들어갈 때 과연 당사자 참가가 가능하냐 아니면은 보조 참가를 해야 되느냐 요 문제예요. 요 문제요. 자,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채무자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형에 지금 이시호 선생님은 어쨌든 함께형에 위치시키고 있잖아요. 함께형에 위치시킨다면 결국은 당사자 적격이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들어가면 그러면 논리가 그 전에 봤던 논리대로 하면 중복소송이 되고 그렇다면 중복소송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 참가는 결국 불가능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로 가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이거 왜 책장을 넘기시고 그러세요? 무섭게. 저는 책장 넘기실 때가 제일 불안해요. 자요.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직 그렇게 학설들이 정립이 된 건 아니에요. 정립이 된 건 아니고 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자, 선정 당사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에서 봤던 그 점만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파트에서는 대위 소송만 생각하시면 돼요. 대위 소송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위 소송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는데 그것만 그냥 참고로 하시고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진 마세요. 근데 대체로 이런 견해들이 있구나. 요 정도만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일설은요. 일설은 이제 이시훈 선생님이나 김용진 교수님 같은 분이 취하시는 견해인데요. 대위소송에서요. 대위소송에서 채무자 참가죠. 채무자의 참가요. 자, 적격 유지된다라고 보시죠. 함께형이니까요. 적격 유지되지만 결국 중복소송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로 갈 수밖에 없다. 공소보참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설은요. 우리 전병서 교수님 주장하시는 건데요. 적격을 상실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요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대의소송에서 그래서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견해고요. 그 다음에 3설은요. 송상현 교수님인데요. 송상현 교수님도 적격을 상실한다고 보시고요. 채무자가요. 하지만 그래도 참가를 하게 되면 중복죄소라고 하세요. 그래서 역시 또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로 가시고요. 그러니까 각양각색이죠. 얘기들이 각양각색이에요. 그러니까 자, 당연히 이제 4설은 호문혁 교수님 얘기고요. 호문혁 교수님은 자, 대의소송에 채무자가 참가를 하면 권리불행사 요건이 결국 소급적으로 없어지겠죠. 그게 구비를 못하게 되니까 변론 종결시 시점에서 보면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채무자가 참가를 하면 대의소송은 권리불행사 요건 불비로 채권자 청구를 기각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법정소송 담당서라고 그다음에 독립한 대의권서라고 이렇게 나뉘는 거고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걸 뭐 여러분들 뭐 채권자 대의소송의 재문제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리를 하시는데 채권자 대의소송의 재문제도 우리가 지금까지 제소금지에서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중복소송에도 나왔었고 기판력에서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 부분에서 나왔었고 근데 나오는 수위들이 다 달랐어요. 그렇죠? 중복소송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판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오는 수위들이 어떤 건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오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채권자들이 같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이게 어떤 공동소송이 유형이 되겠느냐. 그래서 통공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유사필이 되는 견해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거를 너무 책에 안 나오는 것들을 그러니까 학계적으로 아직 학설적으로 아직 정립이 안 된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파시지 마세요. 이게 머리 피곤하게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선 그 정도만 아시고요. 그래서 이시훈 선생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당사자 적격을 이룬 자는 아니나 중복소송에 해당되게 되어 공동소송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당사자 적격을 잃게 되느냐 여부는 다른 견해도 있으나 자, 그렇죠? 적격 상실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중복소송이 되어 공동소송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다수설이고요. 중복재소가 돼서 공동소송이 공동소송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고요. 자, 주의를 하실 거는요. 우리가 저번에 봤던 판례인데 그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채무자 그래갖고 각조 5번에 보시면 새로 판례가 들어갔죠. 2000-9086에 우리 저번에 봤었어요. 대표소송에서 회사에 참가는 공동소송 참가지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아니다 그랬고 명확히 명문으로 중복재소 아니라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판례만 그냥 주의를 하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논리하고는 조금 안 맞는 점인데 이런 판례가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이게 대표 소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시험에 직접적으로 내기는 좀 힘들어요. 상법상의 소송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합의락정이 나오죠. 자, 합의락정은 결국은 이제 판결에 효력이 미치는 경우인데 자, 넷째 줄을 보시면은요. 자,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확장 그랬어요.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되어 인정하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될 것은 물론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판결의 반사적 효력 거기도 박스를 치시고요. 이제 논란이 있겠죠. 반사적 효력은요. 저번에 보셨던 것처럼 논란이 있고요. 반사적 효력이 미치는 경우도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포함된다 그러셨고요. 자, 요 점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은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고 다만 반사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요. 우리가 전에 짚었던 논점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는요. 유사필이 될 경우라면 즉 기판력이 확장되어서 내지는 반사유가 미쳐서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라면 이게 공동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고유필의 경우도 그럼 이걸 인정해 주겠느냐 하는 점이에요. 자, 고유필의 경우는 우리가 주관적 추가적 병합의 형태로서 내지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의 형태로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규정을 봤어요. 68조에서요. 그쵸? 68조에서 그걸 봤는데 이거는 안에 있는 당사자가 밖에 있는 사람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죠? 당사자 변경의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참가의 형태, 제3자의 의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합의자 중에 한 명이 참가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견해 대립이 있어요. 자, 긍정설이 다수설이고요. 그 다음에 부정설이 여기 김용진 교수님이에요. 김용진 교수님이 부정설을 취하고 계시고요. 자, 거기 그래서 밑에 줄 끝에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될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지 그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반대설 박스 치시고요. 없지 아니하나 그랬죠. 그래서 거기 이영섭 교수님만 나오고 있는데 김용진 교수님이 거기 반대설을 취하고 계시고요. 각주에 김용진 교수님 안 나오셨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김용진 교수님이 올해 출제 들어가셨죠? 알고 계시죠? 최천평도 쓰셨더라고요. 법률저널 보니까 최천평도 쓰셨고요. 김용진 교수님 견해들도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또 호문혁 교수님 견해 따라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그 올해 출제 책을 이제 실통본을 쓰셨으니까 파란 책 보셨죠? 실체법을 통하여 본 민사소송법이라고 실통본 민사소송법 파란 책으로 된 거 이만큼 두꺼운 거요. 그 쓰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 쓰셔갖고 이제 들어가셨고 그래서 올해 출제위원 들어가신 건데 그것도 이제 무시를 하면 안 되고요. 자, 김용진 교수님이 부정설을 취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우리 긍정설은 뭐라고 그러냐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도 합의락정 소송이고, 명문 그대로요. 합의락정이 필요한 경우라고 했으니까, 그와 같은 소송에서 공동소송이 일부가 탈락되었을 때, 탈락자가 이에 의한 참가로 소를 적법하게 만들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용함이 옳을 것이다. 다수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논거로 뭐라고 그랬냐면, 밑에 줄에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 추가가 마련됐지만, 추가는 우리 법무는 1심에서만 허용한단 말이에요. 1심에서만 허용하고요. 다만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그게 이제 학설들은 항소심에서도 인정을 해주자라는 견해가 다수설이에요. 근데 어쨌든 법무는 1심에서만 허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상고심에서까지 허용되는 공동소송 참가는 의미가 있다. 아까 해석으로 늘려놨죠. 상고심까지로요. 늘려놨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 그랬고요. 자, 김용진 교수님 견해는요. 그 자료 35페이지 보시면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68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를 확대 해석을 하더라도 고필공 추가는 항소심까지만 가능하다는 주장과 모순되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왜 안에서 끌고 들어올 때는, 안에서 바깥 사람 끌고 들어올 때는 아무리 늘려잡아도 항소심까지 가능한데, 지금 우리 통설은 지금 보면은 요 참가는 상고심까지 가능하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왜 밖에서 삼자가 끌고 지 의사대로 끌고 다시 들어올 때는, 그때는 왜 또 상고심까지만 가능한데 이걸 가능하다고 보느냐? 그거하고 상치된다라고 보는 거고, 왜 안에 있는 당사자보다 밖에 있는 사람을 더 우대하느냐? 요런 점에서 요게 모순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결 확장 외에 실제 법상 법률 관계를 참가 이유로 규정하지 않는 78조와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근데 78조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란 말이죠. 그래서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도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 그랬기 때문에, 자, 요거를 실제 법상의 법률 관계를 참가 이유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런 점은 뭐냐면, 이 공동소송 참가도 공동소송 보조 참가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데, 그러면 소송법적인 이유 때문에,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그것 때문에 들어오는 건 인정을 해도, 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실제 법상 이유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확장하지는 말자라는 게 이게 김용진 교수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 거기 맨 밑에 각주 4번에다가 그 얘기를 보충을 하시면 돼요. 김용진 교수님 이렇게 써놓으시고, 부정서를 거기다 써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정도만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공동소송 평가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참가 절차 효과 보시면은요. 자, 양가로 일에는 참가 신청 방식 그랬죠?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역시 72조가 준용되고요. 2항에 있어요. 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고, 역시 보조 참가 신청의 방식이고요. 그래서 참가 취지, 참가 이유 요런 거고요. 그래서 밑에 줄에 보시면은요. 소장 또는 답변서에 준하여 서면 그랬고요. 밑에 줄에 참가 취지 및 참가 이유를 기재. 뻔한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보조 참가 준용하기 때문에 뻔한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이해는요. 일종의 소외 제기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그럼 나올 얘기 뻔하죠. 그 줄 끝에요.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667에 자, 흠이 있을 때요. 종국 판결로서 각하 그랬고요. 소송 요건이니까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엔요. 단순 보조 참가 또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소송행위 전환 그랬고요. 부적법 할 때요. 전환도 인정해주고 그 전에 이제 원칙적으로는 각하해주고 이런 거고요. 딱 뻔한 얘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얘기들 다시 나오는 거고요. 양가로 3번에는요. 접법할 때요. 피참가인과 참가인은 그랬고요. 밑에 줄에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취급된다 그랬어요. 그 정도만 줄을 쳐주시면 돼요. 자, 당사자 이제 변경 남았는데요. 자, 당사자 변경은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결국은 임의적 당사자 변경하고 법정 당사자 변경, 즉 소송 승계의 문제고요. 법정 당사자 변경 속에 자, 이제 당연 승계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특정 승계, 그러니까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 이 문제고, 이제 포괄 승계는 우리가 당연 승계를 과연 긍정할 수 있느냐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정 승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참가 승계와 인수 승계인데, 그러니까 변경하는 형태와 밖에서 참자가 들어오는 참가하는 형태 둘 다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81조, 82조에서 규정이 되고 있고요. 자, 먼저 임의적 당사자 변경 보시면은요. 자, 임의적 당사자 변경하고 법정 당사자, 즉 소송 승계하고 구별점은 그걸 했어요. 소송 밖에서 지금 본안적 결계의 이전이 있는가 없는가 요 문제라고 그랬고요. 그쵸? 그러니까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 의무 내지는 소송 목적의 기초가 된 권리 의무 요것이 밖에서 이전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규율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효과로서는 소송 상태를 당연히 승인하게 되느냐 아니냐, 당연히 승인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되느냐 요 문제로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서도 그러면 소송 상태가 승인이 안 되면 연속성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소송 경제에 반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임의적 당사자 변경을 허용할 때의 그 성질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요. 자, 임의적 당사자 변경 보시면은요. 자, 첫째 줄에요. 개념이 나오죠.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이라 함은 그랬고요. 당사자의 의사 박스 치시고요. 에 의해 종전 원고나 피고에 가름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거나 가름 그랬어요. 종전의 원고나 피고에 추가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교환적 변경과 추가적 변경 다 포함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당사자의 교체와 당사자의 추가를 모두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당사자의 교체, 즉 교환적 변경만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건 별로 그렇게 의미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실익 나오고요. 구별 개념이 이제 점 1부터 나오죠. 점 1 보시면은요. 자, 첫 번째는 소송 승계와 구별이에요. 임당변은 소송 계속 중에 분쟁 주체인 지위가 포괄 동그라미 어적으로 승계되거나
특정 동그라미요. 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즉 참가승계, 인수승계에 피승계인이 물러나고 승계인이 들어섬으로써 생기게 되는 소송승계와 구별 그랬고요.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소송승계와 구별되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되면 교환적인 경우만 인정이 되는 것 같은데 꼭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교환적인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경우도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밑에 줄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사자 적격의 승계 박스 치시고요가 없는 경우 그랬어요. 자, 이거 명확히 말하면은 당사자 적격이 아니라 본안 적격이라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봤던 거요. 임의적 당사자 변경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는 것 그랬고요. 그래서 밑에 줄에 당사자 표시의 정정과 다르다 그랬어요. 거기다 박스 치시면 되고요. 요건 앞에서 다 보셨던 거고. 자, 이제 판례 학설과 입법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요 부분은요. 결국은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예요. 임당변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고 명문에 규정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필공추나 그 다음에 뭐 예성공추나 이런 것들처럼 내지는 피고의 경정처럼 교환적 변경이든 추가적 변경이든 간에 지금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 명문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 말고도 인정을 해줄 것인가 요게 문제고요. 자, 양가로 1에 나오는 거는 부정설로서요. 우리 대법원 판례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에 나오는 게 우리 긍정설로서 우리 통설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에는 이제 명문이 있는 경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선요. 좀 여기가 명확하게 써져 있진 않은데요. 대법원 판례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는 표시정정 이외에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랬고요. 교환적이든 추가적이든 마찬가지이다 그랬고요. 자, 거기서 이제 보시면요. 그 얘들을 다 줄을 쳐두세요. 자, 동그라미 1을 하시고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로 했던 사람을 당사자로 정정하거나 동그라미 2 갑이 원고로서 소재긴 한 후에 원고 명의를 그의 아버지인 을로 변경하는 것.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동그라미 3 당초 소재기한 원고 외에 다른 사람을 원고로 추가시키는 것. 그러니까 교환적이든 추가적이든 다 그렇고요. 밑에 줄 끝에요. 동그라미 4 단체의 대표자 개인을 그 단체 자체로 변경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고요. 자, 여기다 여러분들이 좀 위에다가 기입을 해두세요. 뭐라고 기입을 해두시느냐면요. 자, 요렇게만 써져 있으면 마치 당사자들이 당사자 변경 신청을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요 사안들은요. 각주 1, 2, 3, 4 보시면은 요 사안들이요. 4가지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 번호들이 요게 다 사실은 표시정정 신청이 들어갔던 거예요. 각주에다가 딱 묶어가지고 표시정정 신청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배웠던 대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표시정정 신청을 하더라도 그거 실질이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한다면 허용 안 한다는 거예요. 즉 당사자 동일성 범위를 벗어난다면 허용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명확히 하시려면 판례 태도를요. 그걸 기입을 해주세요. 책 위에다가 자 당사자 변경을 초래하는 표시정정 신청은 당사자 변경을 초래하는 표시정정 신청은 그 실질이 임당변이라고 해 불어 이렇게 쓰세요. 당사자 변경을 초래하는 표시정정 신청은 그 실질이 임당변이라고 해 불어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판례태도 쓰시면서 그 말씀을 쓰셔야 가장 명확해져요. 얘기가. 다만 이제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점 1.2에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게 나오죠. 실질적으로는 당사자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가 표시정정의 적용 범위를 확장시켜줘서 보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게 있다 그랬고요. 우리 당사자 능력에서 봤던 거예요. 그것도 줄을 쳐두세요. 다만 사망자인 것을 모르고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에 피고를 상속인으로 정정하는 것. 그 다음에 그때 이거 피고 경정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와 같이 당사자 무능력자를 내세웠다가 당사자 능력자로 바꾸는 것을 표시정정 형태로 허용 그랬어요. 자, 그 정도는 넓혀준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팔레트도 쓰시면서는 원칙적으로 교환적, 추가적 다 안 된다 그렇지만 좀 표시정정의 적용 범위는 약간 넓혀서 실질적으로 당사자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해주는 것들은 있다. 요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통설은요. 긍정설이에요. 그 옆에 긍정설을 쓰시고요. 자, 임의적 당사자 변경을 지위의 승계가 없는 소송승계하고 구별하는 거죠. 당사자 변경으로 보고 이것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 그랬고요. 밑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끝에 보시면은요. 자, 당사자 적격을 혼동한 경우에는 종전소를 취하고 새로 소를 제기하지면 않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공동소송인 일부를 누락했을 경우에는 별소를 제기해서 변론을 병합시키는 도리밖에 없는데, 이거는 밑에 줄에 불편, 불경제라는 거예요. 소송경제에 반한다라는 거죠. 그게 논거예요. 그러니까 불허할 경우에는
별소제기 해가지고 변론병합하는 형태라든가 소취하고 별소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허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마치 명문이 있는 경우가 지금 양가로 3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마치 요게 이제 명문이 있든 없든 이렇게 학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맨 처음에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문에 없는 경우에 지금 긍정설과 부정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명문이 있는 경우는요, 맨 밑에 나오는데, 자, 셋째 줄에요. 신법 68조 당사자 추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그랬고요.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그 다음 밑에 줄에 신법 260조, 261조 당사자 교체, 교환적 변경이죠. 밑에 줄에 피고의 경정 박스 치시고요. 그 다음에 669에요.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박스 치시고요. 자, 요런 세 가지 임당변이 지금 허용되고 있다는 거고요. 필공추나 예성공추는 또 주추병에도 해당하는 거였어요. 그죠? 명문 없는 추가적 병합에 해당되는 거였고요. 자, 성질이 문제인데요. 성질이 전에는 우리 통설판례가 신소재기 구소취하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어요.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호 교수님이나 김용진 교수님이 자, 호 교수님은 소변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고유한 교환적 변경에 대해서 성질을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김영진 교수님은 청구의 변경과는 다르게 여기서 독자도설에 결합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견해가 대립이 돼요. 견해가 대립되는데 이 견해 대립은요, 문제가 될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는데 약간 참고를 하세요. 혹시 임당변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문제는요. 자, 소송 승계하고 다르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즉, 요것 때문에 소송 상태 승인 의무가 없고요. 따라서 처음부터 새로 심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새로 심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 경제가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허용할 경우를 지금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태도로서는 이게 말이 필요가 없고요. 허용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고, 물론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들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물론 요 이론이 그대로 도입이 돼요. 도입이 되긴 되지만 어쨌든 명문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명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 나머지 경우들은 이제 요런 논리가 문제가 되는데. 요건하고 허용할 때 요건하고 그 다음에 소송 상태 승인 범위하고요. 요 점이 결국 실익이에요. 자, 지금 우리 주장자는 없지만요. 소변경설은요. 이게 소변경, 청구변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청구변경하고 똑같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건도요. 262조 청구변경 요건이요. 요건 더하기 신구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인정을 해주자라는 거고요. 요건은 요런 거고 그 다음에 자 청구 변경의 경우에 소송 상태 승인이 당연히 인정되죠. 그러니까 구청구에 대한 자료가 신청구에 대한 자료로 당연히 인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견해는 결국은 소송 상태 승인을 시켜주기 위한 그런 규정이고요. 그래서 동일성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자, 우리 견해는요.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서도 우리 통설판례는 뭐였어요? 결합설이었죠? 결합설이요. 구소치야 신소재기 실질을 갖는다. 그죠? 그 다음에 추가적 변경 같은 경우는 신소재기 실질, 신청구 추가적 병합하는 실질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다른 제도 갖고 설명을 해왔단 말이에요. 임의적 당사자 변경도 통설이 마찬가지예요. 다수설이 뭐냐면 이름은 복합설이지만 거기서 나왔던 결합설하고 똑같아요. 자, 복합설이고요. 자, 복합설에 의하면요. 당연히 교환적인 당사자 변경이라면 구소취야 신소재기 실질을 갖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당사자 변경이라면 똑같죠. 신소의 추가적 병합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요 근거는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들로부터 근거를 끌고 와요. 68조 3항에서 봐라. 효과가 소급하지 않느냐라든가 제기 효과가요.
그 다음에 261조 사항에서 취하가 간주되지 않느냐 라는가. 이건 좀 이따가 나중에 보실 거고요. 그랬을 때 요 요건은요, 우선 신소재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심만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법이 1심만 가능하게 했다고 규정을 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환적 변경 같은 경우는 소취하라는 실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동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구소를 취하하고 신소를 제기한다. 당사자가 변경이 된다. 교환적으로 변경이 된다. 그러면은 소취하가 되니까 어때요?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피고를 경정을 해준다면, 아니면 원고가 만약에 교환적으로 변경이 된다면 전에 했던 소송 자료 가지고 뒤에 했던 사람한테 소송 자료를 쓸 수 있겠어요? 전혀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복합설에 의하면 결국은 소송 상태 승인이 전혀 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적 병합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신소가 추가적으로 병합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 소송 자료 갖고 당연히 그 뒤에 소송 자료를 쓰지는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요거는 요견에 의하면 소송 상태 승인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책을 보시면은 왜 이런 견해들이 나뉘는지가 정확히 취지가 이렇게 명확히 떠오르지 않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근데 독자제도설이 나와요. 독자제도설. 자, 저 청구변경에서는 독자제도설이라는 말을 명확히 안 쓰시지만 호문혁 선생님이 요 파트에서는 독자제도설이라고 명확히 이제 학설 이름을 밝히세요. 그리고 이걸 특수행위설이라고도 하고, 거기 보면 무슨 소송 속행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지워버리셔도 되고요. 특수행위설 아니면 독자제도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독자제도설은 뭐예요? 청구변경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이 보는 거예요. 독자적인 요건과 독자적인 효과를 가진 단일한 행위라고 보는 거고요. 단일한 행위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260조나 68조도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도요. 자, 이랬을 때 요건은요. 요건은 이제 그럼 독자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요건은 심급별로, 그 다음에 당사자별로 동의 여부를 살펴봐야 된다. 그러고 하시고요. 호문혁 선생님은 여기서 말씀을 끝내시고, 그 다음에 김영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요걸 이제 진짜로 분석을 들어가세요. 분석을 들어가셔가지고 동의가 필요한지 없는지 신급별로 당사자별로 판단하시는데 이런 건 의미가 없겠죠.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고요. 자, 그랬을 때 요 견해는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소송 경제 때문이란 말이죠. 소송 상태, 복합설이 소송 상태 승인이 전혀 없게 되는 문제점, 소송 상태 승인이 없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소송 상태를 절충적으로 승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청구변경처럼요. 청구변경처럼 필요한 건 갖다 쓸 수도 있고 아닌 건 안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연속성을 유지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청구가요. 당사자가 변경이 됐어도요. 자, 요 점에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냥 요 정도만 이해를 해두세요. 자, 그래서요. 소외변경설 보시면은요. 자, 성질에서 문제가 나오죠. 임의적 당사자 변경을 허용한다면 그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요게 문제고요. 소외 변경설은 보시면은 밑에 줄에 두째 줄에요. 당사자 변경은 소외 변경의 일종 그랬고요. 그래서 밑에 줄에요. 당사자들을 변경할 때는 262조의 요건 박스 치시고요. 신고 당사자의 동의 박스 치시고요. 를 요한다 그랬고요. 그 옆에는 뭐라고 쓰시느냐면요. 소송 상태 승인 이렇게 써놓으세요. 연속성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소외 변경설에 의하면 여기 요건만 서술되어 있는데 결국 효과가 소송 상태 승인하게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비판이 거기 나오죠. 소외 변경은 당사자를 그대로 두고 소송물이 변경되는 경우를 예정에서 규정한 것이니까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맞을 수 없다 그랬고요. 요것도 말하는 취지도 사실은 그 소송 상태 승인시켜줄 수 없다. 그런 취지가 사실은 이시훈 선생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소재기 구소취하설 그랬는데 정확한 명칭이 이제 복합설로 쓰시면 돼요. 복합설로.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복합설 그렇고요. 자, 신소재기 구소취하 그랬는데, 자, 새로 가입하는 신당사자에 대해서는 신소재기이고, 탈퇴하는 구당사자에 대해서는 구소취하다 그랬고요. 밑에 줄에 이렇게 복합적 소송행위다 그랬고요. 그 줄 끝에요. 당사자 추가의 경우에는 신소의 병합제기다 그랬고요. 슬래시를 딱딱 끄시면은요. 그 줄 끝에요. 자, 신소재기이기 때문에 1심에 국한 박스 치시고요. 2심에서는 허용할 수 없는 결과 그랬고요. 신당사자의 절차 보장은 존중되지만 신구 당사자 간의 소송에
연속성이 끊기게 된다 그랬어요. 소송의 연속성이 끊기게 된다. 거기다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실천적인 난점이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지점을 대해서. 그 다음에 특수행위설은요. 독자제도설이라는 건데요. 독자제도설이 정확한 명칭이에요. 자, 그 첫 줄에 보시면은요. 구당사자의 절차와 신당사자의 절차를 소송법상 하나의 단일 현상으로 파악하면서 기존 법규와는 별개로 독자적으로요. 그 요건 효과를 규율해야 한다 그랬고요. 독일의 다수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독자제도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점은 그거죠. 구당사자의 소송 수행의 결과 박스 치시고요. 소송 수행 결과를 신당사자에게 미치게 하려는 이론 구성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즉 소송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소송 상태 승인을 인정해 주려고 하는 견해란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 우리 판례에 의하면 허용되지 않으니까 그죠? 요게 이제 실익은 별로 없겠죠. 없지만 이제 다만 이제 요 명문에 규정이 있는 것들을 해석할 때 요것들이 당연히 그러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법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냥 특별하게 그렇게 요구하는 건지 그런 점에 이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임당변은 여러분들 별게 없죠? 임당변은 별게 없어요. 허용 여부. 그러니까 구별은 소송 승계하고 어떻게 구별할 거냐? 그다음에 허용 여부, 통설 판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허용할 때 법적 성질 뭐냐?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냐? 요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상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 나왔죠. 여기에 있는 핵심들은 우리가 다 했던 거예요, 사실은. 자, 우선 서설에서요. 법률상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요. 첫째 줄에요. 교환적 당사자 변경 그랬고요. 그 형태로 피고의 경정 있고요. 교환적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중 끝에 추가적 동그라미 치시고요. 당사자 변경 그리고서 밑에 줄에 필공추 이렇게 써놨고요. 물론 예성공추도 들어가고요. 자, 요건상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그랬는데 요건상의 특색에다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시훈 선생님은 피고 경정하고 이 필공추에 공통되는 요건들을 이 임의적 당사자 변경으로서 명문에 규정이 있는 임당변의 요 규정들의 공통된 요건을 앞으로 빼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피고 경정이나 이 필공추를 쓰시게 될 일이 있다면 그 요건을 쓰실 일이 있으면 이 공통 요건도 당연히 같이 서술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 안에 있는 것만 외우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요. 첫째로 원고의 신청 박스 치시고요. 에 의하여만 당사자를 변경 그랬고요. 그까지 줄을 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요. 셋째 줄에요. 둘째로 제1심 계속 중 변론 종결 전 그랬어요. 자, 1심 변종 전 그게 두 번째 요건이에요. 까지만 허용된다 그랬고요. 아마 법전을 한번 앞에만 넘겨보세요. 필공추를 한번 보세요. 필공추를 68조예요. 법원은 67조 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법전에 있어요. 요건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1심 계속 중 가지고 변론 종결지만 허용된다 그랬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심에서도 이것을 긍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문제가 되고요. 자, 거기서 뒤에 나오는 건 이제 긍정설이 나오는 거예요. 이시훈 선생님, 강현준 교수님, 김용진 교수님의 긍정설이 나와요. 새로 가입하는 당사자의 절차 보장, 신급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지만 명문에도 불구하고 신구 양 당사자의 동의 박스 치시고요. 를 얻으면 항소심에서도 변경을 허용하자 그랬고요. 자, 각 줄을 보시면은요. 거기 반대 홍은혁 교수님 나오는데 홍은혁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김홍규 교수님이나 전병서 교수님도 그거를 부정을 하시고요. 그래서 자, 우리 판례 입장이 그 바로 밑에 나와 있죠. 각주 1의 셋째 줄에요. 9.1-1964는 항소심에서 피고를 삼척시 교육장에서 삼척시로 바꾸는 것을 불허했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정설이 안 나와 있는데 부정설 논거를 좀 보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료 36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가장 중요한 논거가 이거예요. 첫째 줄에 나오는 거예요. 심급관할은 전속관할이다. 법이 명문으로 1심만 된다 그랬으면 그거는 전속관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급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법 규정 없이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청구 변경과 반소 등의 경우에는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 청구 기초가 동일하거나 본소 청구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렇게 신급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규정도 없이 막연히 항소심에서도 당사자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구나 당사자를 잘못 지정한 게 항소심에서 비로소 밝혀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설사 항소심에서 비로소 밝혀지더라도 대부분 이는 본안 심리 끝에 피고가 의무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이므로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피고 경쟁과 관련해서 이렇게 쓰신 건데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신급관할은 전속관할이라는 거 하고 청구 변경에서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기 위한 어떤 사익적 요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규정도 없이 막연히 항소심에서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요거를 보충을 해놓으시고요. 각조와 관련해서요.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세 줄 내려가시면은요, 끝에, 매우 제한적으로, 이제 명문은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므로 이를 넘어 어느 한도까지 확대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랬고, 그게 바로 아까 임당변 문제였고요. 임당변 허용 범위의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의 경정이 나오죠. 피고의 경정은요, 자, 여러분들 260조를 한번 펴보세요. 자, 260조에 보시면은 259조 중복숙제소 금지 다음에 나와 있고요. 옆으로 보시면은 262조에 청구의 변경 규정이 있죠.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청구 변경하고 당사자 변경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자, 260조 피고 경정 보시면은요. 자, 요건이 여기에 다 안에 들어 있어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게 분명한 경우여야 돼요. 그 다음에 제1심법원은 변종시까지 해야 되고요. 원고의 신청에 따라야 되고요. 결정으로 경정 허가할 수 있다 그랬고요.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 제출 등등을 한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2항에 서면 신청해라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뭐 261조 송달 같은 것도 규정드리고요. 자, 요것이 요건이고요. 공통적인 요건을 뺀다면 그게 이제 .1.2.3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첫째 줄에 .1에는요. 첫째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라야 한다 그랬고요. 자, 각주 3번을 보시면은요. 반대로 피고 경정사항으로 보는 것에 호문혁 교수님 그랬고요. 이거 우리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피고 경정사항으로. 그러니까 당사자 동일성 범위 벗어나니까 요거는 피고 경정사항이다 그랬는데 그 안에 그 위에 거 얘기예요. 피고가 이미 사망자임을 모르고 피고로 지정한 경우 이미 본 바와 같이 판례는 실질적인 피고는 상속인으로 보고 피고 표시정정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랬고 반대로 피고 경정사항으로 보는 것이 호문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얘기 우리 전에 했던 얘기라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판례가 뭐라 그러는지를 보세요. 판례가 그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기 줄을 잘 주세요.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의 기재 내용 자체 박스 치시고요. 그걸로 보아서 원고가 법률 평가를 잘못했거나 또는 법인격 유무의 착오를 일으킨 것이 명백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보고요. 나아가서요. 밑에 줄에 뒤에 증거조사를 해봤더니 증거조사 결과 판명된 사실관계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그걸로 미루어가지고 피고 지정이 잘못된 경우는 포함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 청구 취지하고 청구 원인 봐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그때는 잘못 지정한 게 분명한 거에 해당되지만 뒤에 비로소 증거조사 하면서 밝혀지는 경우는 그때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슈 선생님은 당연히 그거에 반대하시겠죠. 그래서 이는 소송경제에 반하는 것으로서 밑에 줄에요. 이때에도 피고 지정에 있어서 잘못이 분명하면 경정을 막을 이유가 없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요 판례 태도를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슬러시를 딱딱 치시고요. 그 다음에는 원고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요. 원고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도 긍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랬고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신원고의 동의가 있으면 68조 1항 단서를 유추하여 원고 경정도 허용하자 그랬고요. 68조는 필공추 규정이죠. 필공추 규정을 유추해서 원고 경정도 허용하자 그랬고요. 자, 우리 판례는요. 반대 입장인 듯 그랬고요. 불악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표시를 불악으로 정정함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친다고 하여 불어 그랬어요. 자, 그래서 원고 경정이 허용되느냐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성명을 요한다 그랬고요. 그것도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점이요. 두 번째 요건이 나오는데요. 교체 전후를 통하여 소송물이 동일 박스 치시고요. 소송물이 동일해야 한다 그랬고요. 당사자만 피고 경정되는 거니까요. 소송물은 동일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요. 셋째 요건은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 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 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 박스 치시고요. 를 요한다. 그래서 자, 법문에 있는 요건들이 쭉 서술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동의 간주가 나오죠. 그 줄 끝에요. 이주인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260조 사항 그랬고요. 자, 신청 절차가 나와요. 신청 절차는 260조 결국 2항 3항하고 261조 1, 2, 3항을 쭉 쓴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점 1에 피고 경정은 신소재기 구소처와 실체를 가짐으로 원고가 서면 동그라미 신청 동그라미 할 것을 요한다. 260조 2항 그랬고요. 그 밑에는 안 보셔도 되고요. 자, 거기서 4줄 내려가시면 점 2 앞에 260조 3항 그랬죠.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점이에요. 경정전후를 통해 소송물 동일 박스 치시고요. 할 것을 요하는 이상 경정 신청 시 인지 동그라미요. 따로 붙일 필요가 없으며 그 정도만 줄을 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점 3에요. 밑에 줄에요. 법원은 결정으로 허브의 재판을 한다 그랬고요. 허브 결정한다. 261조 1항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송달 얘기도 필요 없고요. 밑에 줄에 261조 2항 거기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거긴 무슨 얘기가 들어있냐면요. 새 피고에 대해서는 경정허가를 한 때에 한해서 결정서 정본하고 소장 부분까지 같이 송달해줘라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건데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피고가 경정이 되면 이 경정되는 피고는 신피고는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중간에 끼어들어오는 건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뭐가 문제되는 건지를 알 수 있게 처음 소장 부분 송달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소장 부분도 송달해 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조문에만 261조 2항에만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경정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권을 가진 피고가 경정의 부동의 박스 치시고요. 했음을 사유로 해서만 즉시 항고 박스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경정 허가한 결정에 대해서는 원래 불복 못하고 다만 경정의 부동의했음을 사유로 해서만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불복이 261조 3항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자, 효과도요. 결국은 법조문인데요. 처음에 나오는 건 이제 261조 4항, 그 다음에 265조예요. 첫째 줄에요. 점이래요. 종전 피고에 대한 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취하 동그라미, 본다 동그라미요. 261조 4항에 아주 명문으로 규정을 해놨고요. 자, 그래서 복합설은 거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취한 걸로 보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 2에는요. 피고의 경정도 새 피고에 대해서는 소재기이므로 이에 의한 시효중단 기간준수 효과 박스 치시고요. 경정 신청서 제출 시에 발생한다. 원래 소재기하고 똑같죠? 그래서 265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 3에는요. 종전 피고가 해온 소송 수행의 결과 박스 치시고요. 소송 수행 결과는 신당사자에 의한 원용 동그라미요. 없는 한 그에게 효력이 없으며 법원은 신당사자에 대해 서로 변론의 절차를 열어야 함이 원칙이다. 무슨 얘기요? 소송상태 승인 없다라는 얘기예요. 소송상태 승인 없다라는 그 옆에다 써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가 나오죠. 원칙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서로 변론 절차를 열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랬는데, 자, 아까 좀 전에 원용이 없으면 그랬는데요. 예외가 나오죠. 그러나 동그라미 1, 신당사자가 만약에 경정에 동의했다면 동의 동그라미요. 두 번째 동그라미 2, 신당사자가 실질상 구소송 절차에 관여해왔고 구당사자 소송 수행이 신당사자 그것과 동일시 될 때 사실상 절차 보장이 있는 때에는 원용 없어도 소송 수행 결과는 그에게 미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거기 사실상 절차 보장이 있는 때 거기다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괄호 안에요. 자, 한마디로 동의하고 절차 보장 있으면 원용 없어도 소송 상태 승인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빠져나가는 거고요. 소송 상태 승인에 대해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공추가 나오죠? 필공추가 나오는데요. 자, 문제는 이게 고유필에 관한 규정이라는 데에는 의문이 없어요. 그쵸? 의문이 없는데 유사필의 경우에도 필공추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공의 경우도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유사필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당사자적 흠결을 보정해주기 위한 거잖아요. 필공추가요. 그렇다면 유필공인 같은 경우는 당사자적 흠결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죠. 소송공동이 강제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통설은 이걸 부정을 하고요. 다만 강현준 교수님이 이거를 긍정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각주에 있어요. 우리 판례도 부정을 하고요. 자, 보시면은요. 점 1에 그건 좀 이따가 이제 보실 거예요. 필수적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일 것 그랬고요. 이것도 사실은 68조 아까 본 규정 속에서 다 있던 얘기들이에요. 일부가 누락된 경우일 것 요한다 그랬고요. 그 둘째 줄에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박스 치시고요. 그건 당연히 허용된다는 얘기고요. 그 밑에 줄 끝에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통상공동소송 박스 치시고요. 자, 이때는요.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법 취지상 이 경우까지는 추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정설을 취하는데 책 옆에다 써놓으세요. 유필공 땡땡 쳐놓으시고요. 부정, 통설, 긍정, 강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자, 강현중 교수님이 거기 각주에 소개되어 있으신데요. 강현중 교수님 말씀하시는 건 결국 뭐냐면 여러분 이 필공추 이 규정으로 만약에 명문이 있는 규정으로 해결 안 되면 뭘로 가야 돼요? 명문 없는 인당변을 허용할 것인가 그 문제로 빠져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실익은 뭐냐면 부정설인 통설에 의하면 요 규정에 의해서 해결 안 되니까 인당변으로 가는 거고 명문 없는 인당변을 허용할 수 있는가 여부로 가는 게 되는 거고 강현중 교수님에 의하면 유필공의 경우에 이 규정으로 해결이 돼버리니까 그 경우로 해결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임당변으로. 그 다음에 통공의 경우는 통설이나 판례나 다 부정하는 거고요. 자, 거기 자료를 보시면은요. 36페이지요. 아까 읽었던 거 밑에요. 자, 거기 밑에 단을 보시면은요. 그러나 여기서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을 제외할 이유는 없다. 만약 이를 제외한다면 소송 목적이 당사자의 한쪽과 합의를 확정될 관계에 있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는 소송 계속 중에는 언제라도 공동소송 참가의 방식으로 소송에 참가함으로써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데 소송 당사자는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소송에 추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소송 당사자보다 제3자를 오히려 우대하는 셈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올 때는 지 맘대로 되는데 왜 유필공이 당사자가 안에 있는 당사자가 밖에 있는 당사자를 끌고 들어오는 건 왜 안 된다 그러냐. 유필공의 경우. 아까 유필공의 경우에 공동소송 참가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형평에 반한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논거가. 그래서 유필공의 경우도 허용을 해준다는 거고 우리 판례가요. 93-3209 그 판례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 있어서 소송 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그 경위가 어떻든 간에 허용될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 이거는 통공에 대한 판례예요. 통공에 대한 판례. 통공인의 경우의 판례고요. 자, 그 다음에요. 결국 그래서 유필공의 경우에 견해 대립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점 2에 보시면은요. 두 번째 요건으로 추가된 신당사자가 종전당사자와의 관계에서 공동소송인이 되므로 공동소송의 요건 박스 치시고요. 을 갖추어야 한다 그랬고요. 요거 앞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점 3은요. 원고 측이든 피고 측이든 추가가 허용되지만 원고 측 추가 박스 치시고요. 하는 경우에는 추가될 신당사자의 동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가 있어야 된다. 그렇겠죠? 고필공을 생각하시면 돼요. 고필공은 전원이 함께 소송 수행을 해야 되니까 한 명이라도 빠졌는데 만약에 그게 원고 측이었다면 그 사람 동의까지 원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사람이 반대하면 그건 당사자격 부적법해서 흠결로 부적법해지는 거니까 그 사람 동의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피고의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피고 측이 필공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고요. 자, 그 줄에 이것은 신당사자의 절차 보장을 위한 당연한 요청이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홍문혁 선생님은 여기다가 이거는 이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성질상 당연히 그러한 거지 이게 절차 보장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예가 나오는 거고요. 얘는 뭐 그냥 안 보셔도 되고요. 합유가 나와요. 합유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요. 자, 신청 절차 보시면은요. 점 1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신소재기다 그랬고요. 따라서요. 서면 그랬고요. 밑에 줄에 결정으로 허브를 재판 그랬고요. 68조 1항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요. 점 3 바로 앞에 68조 2항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그 소장 부분도 송달해라 그런 거고요. 그냥 조문이에요. 조문. 신청 절차는 다 조문이에요. 밑에 줄에요. 추가될 원고가 부동의했다는 것만은 이를 사유로 즉시 항고 허용 68조 4항 그랬죠? 동그라미 치시고요. 추가될 원고 부동의 박스 치시고요. 아까 똑같죠? 피고 경정하고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가 더 늘어요. 뭐냐면 피고 경정 신청의 기각 결정과 달리 추가 신청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랬어요. 68조 6항이요. 아까는 그 허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게 피고 동의만으로 부동의만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다는 거고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고요. 피고 경정과 효과는요. 점 1에 처음 소가 제기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랬죠. 소송 개수 소급적 인정되는 거고요. 시효 중단 기간 준수 효과 박스 치시고요. 는 처음 제소 시 소급 동그라미요. 68조 3항 그랬고요. 점 2에는요. 밑에 줄에 종전의 공동소송인의 소송 수행 결과 박스 치시고요. 소송 수행 결과 유리한 박스 치시고요. 소송행위인 범위 내에서 신당사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그랬어요. 왜요? 고유필의 경우에 67조 심판특칙에 의해서 유리분리 나눠서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 규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리한 것만 소송 상태 승인이 된다 그런 거고요. 불리한 경우에는 원용이 없으면 무효라는 거죠.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D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양가로 4로 나와야 될 부분이죠.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그랬는데 우리 앞에서 본 거예요. 넷째 줄 보시면은요. 이게 후발형이었죠. 후발형. 원피고 간의 단일 소송 계속 중에 68조 규정에 맞춰 새로운 당사자를 예비적 당사자 또는 선택적 당사자로 추가 병합함으로써 소송 형태를 예성 공동소송으로 바꿀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그랬고요. 밑에 줄에 분쟁의 이례적 해결 거기만 줄을 쳐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송 승계가 나오는데요. 소송 승계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핵심은 봤어요. 첫째 줄에요. 의 보시면은요. 널리 소송 계속 중에 소송 목적인 권리관계 박스 치시고요. 소송 목적인 권리관계 의 변동으로 새로운 승계인이 종전 당사자에 가름하여 당사자가 되고 소송을 인계 박스 치시고요. 소송을 인계받게 되는 것을 소송 승계라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별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당사자 적격, 엄밀히는 본안 적격의 이전으로 당사자가 변동되는 점에서 당사자 적격 혼동도락의 경우에 허용하는 임당변과 구별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서 둘째 줄에요. 변론 종결 전에 승계인은 소송을 인계받고요.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은 기판력을 각기 인계받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송 승계 제도는 기판력 확장과 기본적으로 입장을 같이 한다 그랬고요. 왜요? 적격 승계설이에요. 적격 승계설이요. 자, 그 다음에요. 소송 상태 승인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적격을 승계하기 때문에 소송 상태 승인에 관한 얘기가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나오는 거예요. 첫째 줄에요. 전주의 소송상 지위를 그랬고요. 밑에 줄에 그대로 승계하며 그랬고요. 따라서요. 밑에 줄에 종전 변론 증거조사 재판부의 심판이죠. 그 다음에 시효 중단 기간 준수 효과 이것도 미친다는 거고요. 그 줄 끝에요. 자백에 반하는 주장 실기한 공격 방법의 제출 따위에 구당사자가 소송상 할 수 없는 행위는 신당사자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소송 상태 그대로 인계받는다는 거예요. 지가 했던 것처럼요. 자, 형태는요. 첫 번째 하나는 포괄승계죠. 당사자의 사망 등 포괄적 승계. 원인의 발생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일어나는 당사자 변경인 소송승계이고 다른 하나는 소송물의 양도 등 특정승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괄승계, 특정승계 이렇게 있다는 거고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일어나는 당사자 변경인 소송승계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렇게 나누는 게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괄승계의 경우는 당연 승계된다 그러고 특정승계의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승계된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게 그런 게 사실은 약간 문제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착안해서 당연승계 부정설이 나온 거예요. 그런 점에 착안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승계가 나오죠. 당연승계는 결국 긍정설하고 부정설의 문제예요. 그쵸? 긍정설과 부정설을 써놓으시고요. 여기 이시훈 선생님 안 써놓으셨어요. 여기 우리가 373페이지에서 봤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연결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은 몇 가지 없어요. 자, 원인은요. 첫째 줄에 자, 우린 당연승계를 긍정한다거나 부정한다거나 하는 이런 당연승계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고요. 아까 보셨듯이 특정승계에 관한 81조, 82조에만 있단 말이죠. 당연승계에 대해서, 포괄승계에 대해서는 규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법은 중단 수계의 각도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 규정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의 명문으로 당연승계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포괄승계에 관한 얘기가. 자, 원인은 보시면은요. 첫째 줄에 실체법상 포괄승계 원인이 있는 때 법률상 당연히 소송 당사자가 바뀌고 소송을 인계받게 되는 경우이다 그랬죠. 첫 줄부터 이미 당연승계 긍정설을 기반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가 전체가 다 그래요. 다만 법은 당연승계 발생 원인인 포괄승계가 있는 때 소송 절차 중단 수계의 각도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랬고요. 밑에 줄 끝에요. 그게 양자가 그런데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 원인이 있음에도 당사자가 변경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소송 능력 상실, 법정 대리권 소멸 이런 게 있고요. 235조요. 이번엔 거꾸로 소송 승계가 있음에도 중단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238조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중단 안 된다 그랬어요. 그쵸? 법의 명문을 우리 이거 중단해서 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유들이 하나씩 나오죠. 그래서 233조, 234, 236, 235가 빠졌죠? 아까 소송 능력 그런 거요. 그 다음에 237, 그 다음에 238은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 중단 안 된다는 거고 239, 240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법점은 그대로예요. 당사자 사망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요. 둘째 줄에 보시면 당사자가 사망해도 소송물인 권리 의무가 상속이 되는 때 하나여 승계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점이래 상속 포기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포기 동그라미요. 우리 전에 다 봤던 거예요. 그 다음 점이에 소송물인 권리 관계가 일신전속적
박스요. 인때에는 소송 동그라미 당연 종료 동그라미요. 된다 그랬고요. 이혼 소송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건 제목에 줄을 쳐두시면 돼요. 그냥 법인 등의 합병, 당사자인 수탁자 임무 종료, 일정한 자격에 의해 당사자가 된 제 자격 상실, 이거 소송 담당이죠. 선정 당사자 소송 중에 선정 당사자 전원의 자격 상실, 이것도 소송 담당이죠. 그 다음에 파산의 선고 또는 해지. 그런데 체규에다가 분명히 당연 승계 부정설 호흡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 그게 생각이 나요. 안 그러면 그냥 긍정설 논리대로만 쭉 따라가신단 말이에요. 자, 소송상의 취급은요. 첫째 줄 끝에요. 곧바로 소송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은 소송 절차를 중단시키고 수계 절차를 밟도록 했다. 그랬고요. 자, 당연승계 긍정서를 또 전제로 해서 쓰고 있어요. 지금. 소송은 승계인에게 바로 넘어가지만 이렇게 했잖아요. 곧바로 소송 수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므로 우리가 수계의 의미에 대해서 그때 봤었어요. 긍정설과 부정설의 의미가 달랐죠. 부정설은 어땠어요? 형식적 당사자 개념에 의해서 원래 당사자 확정은 이미 처음부터 소장 표시에 의해서 다 이미 확정돼서 죽은 사람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죽었지만 그 사람으로 확정돼서 들어왔으니까 수계 신청을 해서 당사자가 변경되어야 그때 당사자 변경이 되는 거지 그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당사자 변경 안 된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계 신청의 의미가 당사자 변경을 해주는 의미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점이었죠. 그 다음에 주체 패러그래프 첫째 줄에요. 수계 신청은 조심하실 게 승계인 자신이나 상대방이 한다 그랬고요. 자, 승계인 자신이 하는 게 결국은 제3자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거고 상대방이 해주는 게 죽은 사람 상대방이 해주는 게 그게 바로 당사자가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형태죠. 엄격히 얘기하자면 그래요. 그 다음 밑에 줄에요.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이 반드시 공동으로 수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고요. 공동원이죠.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는 올라갈 수도 있고 쭉쭉쭉 진행될 수도 있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몰라가지고 중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가능하단 말이죠. 공유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한꺼번에 전원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밑에 줄에요. 수계 신청이 있었을 때 밑에 줄에요. 적격자가 아님이 밝혀지면 그 즉시 조사를 했더니 적격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속인이라고 그러고 들어왔는데 상속인이 아니더란 말이죠. 바로 보니까. 그러면 결정 동그라미 수계 신청 기각 동그라미 한다 그랬어요. 243조 그랬고요. 슬래시를 딱 닦으시고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수계 신청을 해서 봤더니 아니더라. 그래서 바로 결정으로 수계 신청 기각해준다. 기각 결정해준다. 요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요. 밑에 줄에요. 한참 속행이 된 뒤라도 승계인 적격이 없음이 판명되면 즉 그 사람이 참칭 승계인이었음. 즉 그 사람이 상속인이 아님이 나중에 밝혀졌다면 거기가 문제고요. 거기에 견해가 세 가지가 있고 우리 전에 한번 언급을 했던 거예요. 써놨던 거고요. 그래서 자 필요적 변론까지 거친 사람을 물리쳐야 하므로 판결로서 응답을 해줘야 된다. 그 사람에 대한 소를 각하해야 한다. 그게 소각하설 박스 치시고요. 이시훈 선생님이죠. 그 다음 판례는 이때 수계재판을 취소하고 신청각하를 해야 한다. 즉 부적법한 승계인 적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부적법하니까 신청각하로 가야 된다. 신청각하설이고요. 자 홍문혁 교수님은요. 신청각하가 아니라 주장자치를 판단해서 승계인 적격은 인정되니까 신청각하가 아니라 해봤더니 진짜 승계인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기각을 요한다. 그래서 신청기각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시훈 선생님 견해의 소각하설이라면 똑같은 절차 중에 종국 판결이 두 개가 존재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왜요? 참칭 승계인에 대해서는 일단 소각화를 시켜주고요. 나중에 진짜 승계인들에 대해서 종국 판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종국 판결이 두 개가 있게 된다. 물론 상대방은 다르지만 두 개가 있게 된다고요. 그런 점이 문제라서 홍문혁 교수님이 신청 기각서를 취하시는 거고요. 신청에 대해서만 응답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요. 반가로 2번에요. 당연 승계가 있어도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그랬어요. 전체를 쭉 문제 표시해 놓으시고요. 뭐 문제는 아닌데 문제 표시해 놓으시고요. 그럼 밑에 줄에 이제 그 취급이 나와요. 자, 소송 대리인 있는 경우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이 계속 구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되지만 실질상 승계인의 대리인 박스 치시고요. 당연 승계 긍정설이에요. 승계인의 대리인이라 할 것이다. 다만 그 판결에 기해 그 줄 끝에요.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 집행문 박스 치시고요. 을 부여받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판결의 표시는 죽은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집행하려면 일단 승계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판결 전 박스 치시고요.
밑에 줄에 판명되었을 때에는 판명 동그라미요. 따로 수계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판결에 승계인을 당사자로 표시 박스 치시고요. 당사자로 표시해야 된다 그랬고요. 자, 각주 1번에 보시면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 상태로 사망 당시 신급법원에 그대로 남는다 그랬고요. 우리 전에 봤던 거예요. 넘어가시면은요. 자, 이제 소송물의 양도, 그래서 이제 특정 승계가 나오죠. 자, 10분간 쉬시겠습니다.